소개받은 이영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북콘서트에 참가해 주신 전 광주광역시 고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대비들 또 축사의 말씀을 주신 우리 안지홍 전 의원이 그리고 이 행사를 같이 협찬해 주신 민주통일협의회 광주광역시주의 우리 김성덕 회장님, 어디 계세요? 김성덕 회장님, 그리고 이승만 기념사업회 광주지회자 정광조 지회장님, 여러분들이 협력과 응원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성대한 자리가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방금 우리 안지영 의원이 아까 망구 응원하셨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나이를 한 살 깎아서 금년으로 84입니다.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그냥 48세라고 하고 다닙니다. 또 기분도 지금도 48세처럼 그런 기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들 겁니다. 북콘서트가 뭐냐? 우리가 음악회 콘서트는 알지만은 북콘서트는 잘 안 알려진 소리입니다. 누가 어떤 책을 한 권 냈으면은 그 책 내용을 자기 자신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그 책 내용을 부분적으로 따져서 그것다 옳은 것, 틀린 것, 비틀린 것, 왜곡된 걸 바로 잡아주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이 책 내용이 여기 참가하는 분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해주는 것이 북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저쪽에서 우리 주대환 선생님은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민노총 정책에 의한 것이었고 지금 축산 조봉호 선생 부회장 것이면서 우리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사회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저보다도 먼저 책을 많이 내주셨고 최근에는 또 민주주의에 관한 중요한 책도 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세 안재웅 선생님의 상을 수상하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사 역사의 당신분입니다. 그리고 오영석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교수면서 이승만 연구회 소속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승만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제가라고 서울을 만큼 유명한 우리 오영석 선생님이 이 북콘서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석 박사님은 지금 우리 제가 포함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 재단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지금 역사와 미래 총서 2번째 제가 냈습니다만 맨 처음 일본인 끝내야 할 역사전쟁 그런 책을 가지고 일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무일 사무총장은 과거에 한때는 유명한 MBC의 아나운서로서도 전국적인 명성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의 사무총장으로 전국적인 조직관리를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위치를 차지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기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끝에 있는 우리 최영대 선생은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지금 인천사랑방, 인천 김성 선생님을 추모하는 인천사랑방 회장이시고 또 한때는 광주 국정원 광주 부실장도 여기 모셨습니다. 지금은 진안장수에서 큰 농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탈원전 반대 투쟁을 위해서 지난 5년간 열심히 투쟁하신 아주 우리 사회운동의 지도자의 한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쓴 거국사의 개인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 책을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인간이 살아가려면 성경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야 하는 것처럼 나는 한국의 현대사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재주가 없습니다만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글을 쉽게 씁니다. 그렇게 맥히지 않고 전부 읽기가 쉬우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떤 일을 걸어왔는가, 자기의 족보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나는 거국성 제시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내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호남의 인맥과 서울 경기 인맥이 합쳐져서 원래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인고 하니, 호남 인맥 하면은 인천 김선우 선생을 비롯해서 우리 담양의 고학 홍진우 선생, 또 저금의 나영준 선생, 또 영암의 남산 김윤현 선생, 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알았어요. 항일 독립투사로서 제 재헌국했던 것에 광주에서 투표 당선된 정광호 선생이 있습니다. 정광호 선생이 제1대 국회 투표 당선되셨는데 이분이 28 독립운동 선언과 서울과 쌍해를 연계시키는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1948년 50선거에서 광주에서 투표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전부 뭉쳤어요. 그래서 우리 송민우 선생, 경북의 고창의 백관우 선생, 정읍의 나영훈 선생, 그리고 무안의 장홍현 선생, 화순의 조국현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한민당으로 뭉쳐서, 한민당으로 뭉치지 않았더라면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뭉쳤고, 서울에서는 문화민 승만 박사, 성계 이시영 선생, 철기 이범 선장 등 이 독립적 인사들이 뭉쳐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양무 호남 시무 국가, 호남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이 나라가 있겠느냐 하는 양무 호남의 시무 국가는 인민배단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서도 호남 인맥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의 이 찬란한 역사가 지금은 그런 기억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역사를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직 관심받고 부대지 받는다고 하는 생각과 선동에 압도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역사에 대한 기억이 지금 소문이 쳤었는데, 이건 호남만이 아닙니다. 이런 기억 상식이 어찌 방죽불리했습니까? 전국 대한민국 각처가 우리 건국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5년간 계속된 이 대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얼마나 힘들게 이 나라가 태어났고, 어떤 목표와 지도력에 의해서 카이로 선언에 담긴 조선 독립의 약속이 전일의 대한민국으로 표현됐는가? 카이로 선언이 194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난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창의적 전화가 왔어요. 나는 사실은 카이로 선언이 있다 말만 들었지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만들지를 모르다가 이번에 그 책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카이로 선언이 어떤 선언인가를 다 알았다는 거죠.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이집트의 서울 카이로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한 북연합국 정상들의 합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1940년 한년이 어떤 해였어요? 일본의 중일전쟁, 만주전쟁으로 말미암아 만주전쟁에 있던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세력은 전부 다 그때 소탕되어 버렸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간판만 달고 중경까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전방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 1943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합국의 정상들이 카이로에 모여서 조선에게 독립을 주자, 정말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그 꿈같은 소리를 구체적인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의 과정, 그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모르고 지냈습니다.
저도 정치학으로 공부했습니다만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발자취, 또 제헌국회는 임기가 4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임기 2년의 제헌국회가 대한민국의 기초를 어떻게 세웠는지, 또 전 세계 역사상 다 실패한 농지개혁이 필리핀에서 실패했고 브라질에서 실패했던 농지개혁이 한국에서만 성공했습니다. 농지개혁이라고는 엄청난 사회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참 이러한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역사도 그간의 그릇된 선정과 선동에 의해서 완전히 망각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재로 저는 이런 대한민국 현대사가 건국의 역사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공감대 없이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를 빠른 토대이면서 세우자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재단이 작년 가을에 발족했습니다. 저도 그 재단에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나도 일익을 탐대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사의 자유 총선거를 통해서 임기 2년의 국회가 선정되고 이 국회가 헌법강에 대한 수많은 입법을 다 끝낸 후에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했고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해방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간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 있었어요? 미 군정청에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에 가지고 있던 주권이 대한민국이 수립되자마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모든 국권을 이양해줬습니다. 그래서 국권을 이양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의 3분의 2, 남한 인구와 북한 인구를 비교해보면 북한에서 농지개혁을 한다고 하도 11조 못살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시민이 전부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남한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참여한 유엔감시 자유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워졌다는 것을 유엔이 보고하고, 따라서 유엔이 인정할 수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공식으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일제가 1945년 8월 15일은 일제가 패망한 날이지 대한민국 건국의 날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날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의 날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는 대한민국의 건국기로로 삼자, 그런 주장이 있고, 또 1945년 8월 15일부터 우리는 국권을 회복했다고 보자, 그런 선이 있는데 어느 선이 맞는가는 이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확실하게 정답을 마련해줄 겁니다. 북한은 당초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존속을 부인하는 것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되거나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 가운데도 대한민국의 건국이 자체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전문 분야를 이탈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마음의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수많은 대학에 역사학과가 없는 한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마다 역사학과가 있고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일 텐데 역사학자가 아닌 제가 감히
대한민국 건국사의 제인식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쓰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가지고 제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압니다만 이 197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를 거친 기간 동안에 소위 해방 정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역사평론가들이 나와왔고 그 이름 가운데 당면 허구에 찬 글이나 저자나 그들의 주장들이 부지불식간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담론을 만드는 줄가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건국사의 진실은 왜곡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왜곡이나 변질을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학자들이 있으면은 그런 학자들은 부당히 역사학에서 왕따를 당했고 심지어는 시간 강사 자리도 얻기 힘들 정도로 매장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교조에 속하는 교사들이 나서서 각급 학교의 역사 국사교과서에 교재 선택을 차용하자 틀어막는 내년이 국내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사 교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 중국의 시진핑은 중국의 고대 역사가들의 말을 이용해서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면은 그 나라의 역사를 먼저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국 내에서 모태동 시대의 실패한 역사를 일체 토론을 만든다. 모태동 시대의 잘못은 일체 은폐하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중국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모태동 시대의 실패한 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명한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84년 소설에서는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해요. 과거를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이게 과거 역사를 자기 페이스로 파괴해버려야만이 미래의 그 역사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파괴해야만이 그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국가 파괴라는 그 말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통하고 있는 개념이죠. 역사 파괴는 공산당들이 벌이는 간접 침략의 전형입니다. 당시 소련은 대한민국이 유엔 감시하에 총선으로 건국된 것을 저지하려다가 이 공작의 실패로 돌아가자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기 위해 치밀한 시민적 공작을 폈습니다. 공작의 핵심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등에 업고 홍위를 부리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남한만에 단독적으로 수립했다는 공약입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남한만에 단독적으로 세운 장본인으로 몰면서 소남한 단정타로 이런 투쟁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의 진상이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만 소련은 이미 1946년 6월에 북한 지역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간판을 단 위성정권을 세웠고 3월에는 인민위원회 명칭하에서 토지지역을 단행했습니다. 또 중앙은행도 설립해서 본고 찍어냈습니다. 또 인민군대도 창설했습니다. 국가라는 간판만 달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위성정권을 만들었으니 소련이 붕괴된 이후 모든 역사자료에 의해서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소련은 그들이 만든 북한 위성국가의 정체를 숨기면서 국타분단의 모든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에 떠넘기는 고도의 실전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남한 감정타도였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이 제공한 이 구호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분단 이후 오늘의 일까지 소남한 단정타도라는 구호를 일관되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구호는 박헌영 리더의 공산당이 투쟁구호로 공유했고 한국 내의 좌파들도 이 구호를 지금까지 합창하고 있습니다.
큰 거짓말도 계속되면 진리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타린의 필경질이 있죠. 소나만 단전 가도 구호를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의 방송과 모든 선전들이 계속 떠들어왔더니 이 엉터리 주장으로 결국 한참 떠는다 보니 조그마한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입에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말이 공공연히 70년대 후반에 튀어나왔잖아요. 80년대 학생운동부를 장악한 소위 중사파들 역시 소나만 단전타도라는 김일성의 고시를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소나만 단전타도가 목표인 한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히 부정해야 할 인물이 되었습니다. 민족분열의 원인이요 6.25 동란을 불러일으킨 장군인으로까지 왜곡했습니다. 최근에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시신까지 파헤치자는 그것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나라 좌파들은 정계, 학계, 노동계를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사 파괴, 즉 역사 파괴의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전한 공작과 기세에 드높든 우리 국사학교는 죄 지은 듯이 침묵을 지켰고 건국 문제 자체의 거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같은 비전문가로도 나서서 내 나름의 전론을 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가는 건국사의 흐름을 바로 잡는데 앞장서야겠다는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절박감이 감히 저로 하여금 이 책 집필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바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바로 이런 위험한 세력들이 벌이는 정치적인 암흑시대를 용케 잘 견뎌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자동차를 줄고 왼편으로만 몰아가는 이상한 시대를 5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작년 3월 9일 선거를 통해 정부 교체가 어떻더라면은 어렵게 만들고 세우고 가다듬고 발전시킨 이 나라를 통째로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는 체제로 우리가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온 정치 시스템이 바뀔 뻔했습니다. 정부의 인사도 안보도 외교도 예산도 자치도 모두 왼쪽으로 쏠려나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6.25 사회를 동족상대의 비극을 모두 체험했고 4.19를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정했던 이 나라의 생각하는 국민들은 정권 좌편향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을 바꿨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좌익들이 선거로 잡은 정권을 우익들이 선거에서 이기는 번토중대한 일이 역사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교체는 결코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국가의 세 가지 기능부에서 행정권만 장악했을 뿐입니다. 사실 3분의 1 정부 교체일 뿐입니다. 체제 변혁의 위기라는 급한 것만 것을 뿐 정권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과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정권의 진로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농단이라는 전설을 통해 민족 분단의 모든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공로로 한국 독립운동 기념관에 관장을 한 사람이 아직도 그 이야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긴장과 불안은 계속되고 체제를 지킬 것이냐 여부를 다투는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우리나라 재헌국 회원들을 나는 정말 훌륭한 건국의 아버지들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1948년 50선거에 당선된 임기 2년의 재헌국 회원들은 모두 198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300명이 하는데 제주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4.3 사건으로 선거를 칠 수 없어서 2석이 빠졌고 북한 지역에서 선출되어야 할 의석 100석을 비워놓은 채 5월 31일 날 개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이 입각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재헌국회 속기록을 빠짐없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코로나로 국회도서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가 소장한 영인본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을 보면서 감동했던 부분은 민주주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회의 진행법을 하나씩 배우면서 의사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 민주국가들의 회의 방식을 배워가면서 103개조로 된 헌법조항을 한 조문씩 3국회를 거치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벌인 후에 표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HR 시간에 연습했던 학급 자치회처럼 동의, 개의, 재개의, 재청, 삼청을 하면서 모든 안건을 낱낱이 표결 처리한 것입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제안한 안건도 3건이나 부결되었습니다. 헌법이 통과되고 정부 별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건국 입법부를 제정할 때 의원들을 강박하거나 위협하는 권력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명실상부한 주권자로 만드는 헌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일단 표결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하는 모습은 지금도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자의 인사의 말이 좀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이 반민족 행위자로서의 친일파 문제와 농지개혁 문제에 관해서는 몇 말씀 추가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친일파 문제는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해방과 함께 바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45년 10월 16일에 귀국했고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인사들은 11월 23일에 귀국했습니다. 이때 인천 김성태 선생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귀국한 인사들을 환영하는 연회를 국기일관에서 베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내파와 해외파 간에 친일 문제를 놓고 거칠게 입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친일파 처리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입장이 대립합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선 국왕이 총한방 쏘지 않고 일본의 나라를 바쳤기 때문에 2천만이 친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임금 잘못 만나 36년 동안 일본의 총으로 탄 것도 서러운데 이제 해방된 마당에 동포들 간에 다시금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가는데 다투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서 다시 종의 머리를 쓰지 않는 튼튼한 나라 만들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꼭 처벌할 자가 있다면 그 범위를 일본 관원의 악질적인 악재비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은 지주계급과 친일분자는 모두 척결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땅 없는 농민에게 나눠주고 관리는 인민위원회에 맡기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당 이행은 임정순혈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친일한 사람은 오지리 처벌하고 재산을 국고로 몰수할 것을 한강경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에게 4년 동안 점령당한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36년이라는 장고한 세월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해방된 조국에서 국내에 사는 사람치고 친일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거나 깨끗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과 공산당은 친일파 청산을 강도 높게 주장했습니다. 친일 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해방된 조국에서 자기들의 정책 인기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여 그 재헌헌법 101조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악질적인 친일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관련법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악질적인 친일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광수다, 육당 최원순이다. 나중에 친일은 했지만 악질적인 행위는 안 했거든요. 그 악질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누앙스를 갖는 겁니다. 이제 악질이 안 했으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걸 하는 거죠. 이 당시 박민특위는 실행에 두 가지 큰 제약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만 해도 조선공산당이 주도하는 지하당 공격과 테러 폭탄 파업이 정부 전폭 수준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반민특위법 시행을 놓고 정부와 의회가 대립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정된 법 시행은 행정부와 법원의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서 국회는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을 구성하고 특별경찰대를 만들어 실판을 체포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삼권분립이론을 내세워서 국회가 독자적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 특별검찰을 못마땅하게 보지만은 법규정상 마지못해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만든 특별경찰대는 인정치 않고 이를 강제로 해산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반민특위는 사실상 약체화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국과의 우선순위는 정치명분 논리에 밀려서 친일파 척결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 분열도 막고 과외 폭동 업무에서 국가를 지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국가안보로 되겠습니다. 당시 미 군정과 정부는 친일 경찰들을 상당수 발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군정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성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산당의 국가 정보 업무를 막아낼 정보와 경험을 가진 대공 기술자들이 경찰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역시 이상보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끝으로 농지기행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말씀 드릴 텐데, 제가 너무나 말이 길어지면은 이 토론을 할 분들의 매기를 많이 뺏어갈까 싶어서 제 말을 좀 줄이고, 농지기행 문제는 이분들 토론을 맡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1년 7월 2일 국제납공상 백회관회의가 발표한 대로 선진국 과열에 올라섰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왜 남한은 선진국 과열에 올랐는데 북한은 지구 최대국으로 전락했습니까? 최진석 교수가 그의 대한민국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전의 주체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은 민족은 같다고 하지만 국가는 달랐습니다. 국가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북한에는 수령에게 있습니다. 재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주권자로 바꾸는 헌법은 다부지게 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에 의해서 주권 제민의 원칙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발전했지만은 수령에게 있는 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모두 예외 없이 낙구성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의 세계가 증명합니다. 나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한계에 봉착하여 먹거리가 바닥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누렸던 무역 흑자는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발 세계 금융에 비해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도 피하면서 선진국 고지에 성큼 올라섰던 것입니다. 그간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었습니다마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황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는 방위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만났습니다. 전쟁 물자 팔아서 돈 벌어먹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방위산업이라도 발전을 벌써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동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으로서도 성공해 주십니다. 또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 58개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형편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국회가 법인세를 조금 내려주고 노동의 유연성만 보장한다면 세계 각지로부터 투자를 불러들여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더 넓은 활로를 내려갈 수 있는 전망도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시국의 정답은 한마디로
3대 개혁, 노동개혁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 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망은 결코 비관적이 아닙니다. 올해는 세계적으로 전체주의 독재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기를 앞세우고 시위에 나선 중국의 젊은 남녀들 속에서 인권시장과 독재 반대의 강렬한 불꽃을 우리는 봅니다. 종교경찰 경찰을 앞세워서 시작을 이룬 여성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던 회교 전체주의도 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참전을 거부하기 위해 진지 반대 투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청년들과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결산전하여 침략자에게 강도 높은 타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의 젊은 농사들의 모습에서 회색 짙은 푸틴 독재의 몰골을 봅니다. 우리의 동력 땅에서는 지금 이런 기쁜 소식이 들리지는 않지만은 나는 반드시 북한 땅에서도 변화의 큰 불길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인권 보장과 배고픔에서 해방되기 위해 열망하는 북한 범퍼들의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제 인사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